2부입니다. 지난 금요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죠. 이제 두 달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정치권 현안 관련해서 60분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우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뜬 인물 최창렬 교수. 뜬 인물이 헌재 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영배 재판관, 예. 그리고 그 외 7명의 재판관들이 전 뜬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우원식 의장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했던 어쨌든 최종 결론을 내린 분들이기 때문에 뜬 인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진 원장, 뜬 인물. 뭐 비슷한 맥락인데 좀 많기 때문에 순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는 헌재 선고문을 발표한 문영배 헌법재판관이고 2위는 헌재 선고문을 작성한 정형식을 비롯한 7명의 나머지 헌법재판관. 3위는 그래도 조기 대선 대세론을 몰고는 이재명 대표 1, 3위를 꼽아봤습니다. 금주의 진인물은 안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최창렬 교수. 뭐 윤 대통령을 안 꼽을 수가 없죠. 전 대통령입니다만 아무리 뭐 최진우 원장께서 꼽을 것 같아도 이걸 안 꼽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안 물어봐도 될 것 같다고. 그래,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물어봐 주십시오. 최진우 원장은 누구예요 그럼? 아니 좀 많기 때문에 순위만 쫙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빠르게. 욕심이 많아? 그렇습니다. 진인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압도적인 1위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2위는 김건희 여사, 3위는 권성동, 권영세 공동 3위입니다. 쌍권. 그다음에 4위 공동 나경원, 윤상현. 공동 5위 전광훈, 전한길. 6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제가 그지 윤상현, 전광훈, 이제 나경원 이런 분들 얘기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저거 오늘 똑같네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데. 다들 똑같겠죠. 8인 만장일치 인용은 뭐 벌써 오래전부터 두 분 다 예상했던 그대로 나온 거죠? 그렇죠. 한 번도 전 8인 인용이 안 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마지막 이틀 전, 사흘 전, 하루 전부터는 5대3, 4대4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도저히 어떤 근거로 저렇게 얘기를 하나. 뭐 근거는 알겠는데 좀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이거는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우리 앵커님께서도 항상 이런 말씀 많이 하고 다 그랬습니다만 이건 성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명백하게 헌법법률 위반했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데 이걸 어떻게 각하 기각을 얘기하나 보수 쪽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대단한 법률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따라서 그래서 전원일치의 어떤 만장일치의 인용이 될 수밖에 없다. 파면될 수밖에 그렇게 예상했던 겁니다. 최창렬 교수님이나 저나 이제 다른 방송을 다녀보면 항상 어디나 찬반이 팽팽했었습니다. 반드시 기각될 거라고 강력하게 확신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은 이제 오래전부터 우리 세 분이 어떻게 보면 진행자까지 포함해서 확실히 4월 18일 이전에 탄핵 인용이 될 거라고 미리 그 부분 확신했던 부분은 참 개인적으로 좀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심정이라고 하면 뻥 뚫린 느낌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꽉 막히고 완전히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어떤 그 비정상의 어떤 두터운 벽이
뻥 뚫려진 느낌입니다. 뭔가 이제 정상으로 되돌아온 느낌. 앞날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네. 안정을 찾아가는 이제 단초가 열린 거죠. 그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런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당연한 길인데 다들 다 다른 길로 빙빙 가시밭길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다른 많은 분들이. 방금 최진 원장이 이제 그 다른 방송에 출연해 보면 거기 이제 기각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람이 팽팽하게 항상 맞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제 생각은요. 그 방송에 나와서 기각이 확실하다고 주장한 패널들도 네. 또 국민의힘에 지금 뭐 인용 선고 난 후의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네.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뭐 이런 분들의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김기현 이런 분들. 네. 그렇죠. 그분들도 계속 각하다 기각이다 주장을 했으나 다들 인용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봐도 그래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그 부분 제가 사실 말씀드릴 게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고 언제 최종 선고 길이 임박하니까 본인 기각 각하를 장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꾸 식사를 내기로 했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검탕 소렁탕 말고 비싼 식사 내기를 했는데 본인은 확실하게 기각이라고 주장을 하니 에이, 뭐 저 식사 많이 하게 생겼습니다. 좀 비싼 밥이야 살 수 있죠. 네. 제 생각에는 정말 저는 심지어는 그 윤 대통령을 헌재에서 변호한 변호인단도 예. 이건 안 된다는 거 저는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다. 생각해요. 저도 또 윤 대통령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이건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치한 거예요. 그냥 선고 날 때까지는 정치를 한 거예요. 거죠. 저도 이제 그 말씀드리면 제가 자주 나오는 상대방 패널이 있어요. 물론 보수 쪽인데 정당 소속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주 방송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4대 4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도저히 이해가 5대 3도 아니고 4대 4라고 얘기를 하길래 나 끝나고 물어봤어요. 넌 도대체 그게 진짜 진심이야? 아예 아닙니다. 형님 뭐 인용될 거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봐요. 아 근데 저는 두 바로 분 전날 얘기해요. 아니요, 저는 근데 두 분 의견에 동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아주 물론. 패널들이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반대를 하더라도 이제 대기실이나 식사 사석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인용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에는 그렇게 쭉 얘기해 왔는데 점점 자신감을 갖더니 이게 나중에는 말이죠. 정말 확실한 논리를 제시하더라니까요. 사석에서도 아주 확신하고 무슨 논리가 있어요? 절차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절차 이건 도저히 아주 그리고 법조인들일수록 더 확실하게 참 이건 내가 확실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4월 18일 전에 말이죠. 많은 신문에서 특히 이른바 헌법학자들이 이번 탄핵은 기각 내지는 각하될 것이라는 논리를 전면에 깐 거 안 읽어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인용될 거라는 주장, 그다음 기각 그렇죠. 각하될 거라는 주장을 이렇게 다 싣긴 싫었죠 언론들이. 네, 예. 근데 그 기각 각하될 거라고 글을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글을 써준 사람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거 아니에요. 나오긴 나왔는데 소수였어요. 소수였고 논리 자체가 절차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좀 애매했다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주요 대학교의 교수들인데 그게 메이저 언론에 실려서 나중에 이렇게 돼서 험하게 깨졌단 말입니까? 자기 제자들이나 학생이나 주변에 뭐라고 앞으로 얘기를 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본인 헌법학자다? 그런 대학 교수다? 그런 소수 사람들이 있죠. 있긴 있죠. 저는 너무 그 분들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패널들은 솔직히 말씀 이해는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도 명색이 자타공인하는 헌법학자 지금 언론에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라고 얘기했던 분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일관되게 법리를 갖다 들이대면서 이거는 있겠죠. 분명히 기각될 거라고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4개월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 이름 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이제 국민의힘이 인용 판결 난 이후에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좀 들여다봐도 빨리 싹 바뀌잖아요.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식으로. 윤상현 의원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윤상현 의원만 지금 정광훈 집회에 나가고 있죠. 이제 뭐 검은 카르텔에 의해서 희생됐다. 저는 헌재 발표를 하고 팍 이렇게 꺾인 이유가 헌재 그 선고문 내용이라고 봅니다. 아주 조목조목 확실하게 직설화법으로 이게
위헌이라는 걸. 선고문을 보면 하나의 정치학 교과서 같아요. 아주 어렵게 쓰지 않은 예. 아주 쉬우면서도 명징하고 명쾌하게 쓴 아주 잘 쓴 정치학 교과서다. 그 내용 중에 나는 특히 어떤 문구가 참 감동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많이 하죠. 두 분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는 딴 건 아니고 네. 뭐 다 나왔던 얘기인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다가 맨 마지막이고 그 전에 그 압도적으로 헌법 소득이 크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손실보다 헌법 소득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예. 이건 사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똑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부정적 효과와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이게 당연한 건데 좀 그게 가장 인상적이더라고요. 그게 거의 모든 게 집약돼 있었다. 최진 원장은 어디가 인상적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판결문에서 말이죠. 법조문 판결문에서 배반이라는 용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판결하기 직전에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은 솔직히 말해 배반이라는 용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상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이게 위법성, 위헌성이 크다고 판단했는지 그래서 상당히 그것도 배반이란 말만 들어도 앞에 중대하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직전에 이제 선거 직전에 유튜브나 방송 신문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바닥에 돌냐면 이 헌법재판관 중에 아무개가 뭐 오공의 핵심 인물이다라는 얘기를 뭐 저희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물들조차도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 성향이 센 아주 강한 많은 사람이 우려했던 그런 헌법재판관들조차도 이런 배신 중대하고 위법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이런 내용들에 다 동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얼마나 이 위헌성이 명확하고 확고했으면 그랬습니까? 저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아까 그 패널들은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근데 패널들이 있을수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패널들이야말로 방송에 출연하는 방송에 사람들. 출연해서 공중파를 타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그분들도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정치를 정당에 들어가든가 정당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정당인이면 제가 이해한다고요. 정당이 아니죠. 최진 원장 정당이 저도 정당이 아니죠. 예, 당연히 근데 아니죠. 그 정당이 아닌 사람들이 왜 교수 브랜드라고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게 소신이었다면 좋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유니까. 물으면 생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4대4, 5대3 기각하고. 아니, 최상근 이런 사람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얘기로 갔지만. 100번 맞는 말씀인데 그분들 다 정치하려고 하는 분인데 국민이면서 정당 공천받으려고 하는 분들인데. 입당을 하든가. 그 얘기는 이제 그 정도 하고. 아무튼 뭐 지나간 얘기고. 저희는 그런 방송과는 좀 다르니까. 글쎄요. 물론입니다. 근데 그 말씀 하시길래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마지막에 20분 동안 읽은 거는 결정문을 다시 요약한 거예요. 그렇죠. 결정문은 그보다 더 길게 따로 길죠. 다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그 결정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표현들까지 등장을 해요. 심지어는 대통령이 뭐 야당 때문에 못 살겠다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결정문에 적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곧 딱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그 총선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과 적을 펴고 호소할 수 있고 기회가 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탄핵을 남발하면 탄핵법원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그 소신 있게 밀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직접 국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고 이런 걸 다 열거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진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호소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윤 대통령 측에서 계몽령이다 국민한테 호소하기 위한 거다. 그게 왜 군인을 동원해서 그걸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정말 아주 명확하게 적시한 거거든요. 그 계몽령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 게 왜 그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서 어느 변호사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저는 계몽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름 얘기해도 돼요. 김계리 변호사. 다 아는데 뭘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 이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좀 자제 좀 하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희극적인 그런 희극이 없어요. 진짜 개봉됐다 스스로가.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최종 변론 이후에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게 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이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충분히 완벽하게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 그럴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고민의 흔적이나 이게 여실히 느껴졌어요. 그래. 아주 조목 하나하나 뭐 민주주의, 법제주의 할 것 없이 뭐 공화주의까지. 그걸 쓰느라고 조목조목 쓰느라고 오래 걸렸다. 아니 예. 8명의 의견을 완벽하게 서로 동의하에 그런 문장을 녹여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중에 승무의 절차적인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을 부분도 있을 거고 이 대목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강론적인 부분에서 이의제기했던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총론은 동의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최소화하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정하자. 이걸 설득하는데 저는 충분히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늘상 말씀하셨다시피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4월 4일이라는 그런 시점이 가장 적절했다고 봅니다. 저는. 3월 달에 중순에 했거나 이랬으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텐데 어쨌든 거의 좀 세게 표현하면 거의 타이밍이나 내용이나 이런 모든 게 거의 완벽한 정도로 정부적 감각을 충분히 담아냈고. 최찬일 교수는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저는 보세요? 그런 점도 뭐 있겠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저는 그 다른 탄핵 사건이 많았던 것도 굉장히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있죠. 그것도 있고 그래서 한두 분이 전 각 하나 기각 얘기는 안 했을 것 같고 아까 말한 그 절차의 문제는 2명이 얘기를 했죠. 이번에 보충 의견으로 얘기했어요. 별개 의견이 아니고 보충 의견으로 얘기했는데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자고 얘기한 게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었거든요. 이분이 이른바 보수로 분류되는 이른바 그런 분들인데 그런 절차의 문제 제기했다 하더라도 각하 얘기는 안 나왔을 거고 단지 그 내부에서 어쨌든 그 얘기는 절차적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으니까 대통령 측에서 제기해 왔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완벽을 기하려 했던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중에 한두 분 조금 시간을 좀 끌어보겠다는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정무적 판단 같은 거. 그런 게 같이 혼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 이재명 대표 재판은 왜 이렇게 질질 끌고 헌재는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라는 주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 대목. 두 번째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먼저 판결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한 대목. 그렇죠. 요 두 대목을 정무적 판단의 근거로 많이들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헌법재판관들의 그 실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 이 정교하게 문장 쓰느라고 오래 걸렸다는 건 전 별로 동의하기 어렵고 또 아주 일찍 저는 8인 만장일치라고 하는 걸 확인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정무적 고려를 좀 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헌재가 정무적 판단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어요. 아니 저는 정말 좀 조기에 오히려 선고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더 도움됐지 않았을까? 도움이 됐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연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게 억측과 주장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더 혼란과 불안은 가중됐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기각각하되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방송에서. 2만 3초일 것이다.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이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준 원장은 오래 걸린다고 조금 오래 걸린다고. 네, 저는 그 두 분은 다르고. 저도 좀 틀리긴 틀렸어요. 3월달에 안 나왔으니까 저도 틀리긴 틀렸는데. 제가 선재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3월 26일 날 이재명의 헌재는 항소심 결과는 보고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전에 헌재가 만약에 이렇게 8대 0으로 인용을 했을 경우에 이후 이재명 무죄는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강력한 이 반발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3월 26일이 항소심 재판도 고려되고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4월 4일. 아무튼 뭐 오늘 이제 세 사람의 이 헌재 판단 시점에 대한 그 서로 조금씩 다른 견해를 우리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렸고 진실이 뭔지는 모르죠. 그렇죠. 아무도 알 수 없죠. 여덟 분만 알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한 10년 지나 뒷얘기 하시게 되면 나중에 얘기하시겠죠. 그때 알게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바로 지난주만 해도 한번 가정법을 동원해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아마도 거리에 군중들이 몰려 나와서 대통령 즉각 물러나라 외치는 시위가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데에서 제가 이제 주장한 바는 탄핵 반대 세력이 외칠 구호가 없지 않느냐. 뭐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썼던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 뭐 며칠 안 지났습니다만 지금 우선 광화문파와 여의도파에서 여의도파는 이미 딱 들어갔고요. 집회를 취소했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다 일단 이제 그 입장을 바꾸는 승복하고 시기고 존중한다고 얘기했죠. 의원총회 내에서도 탄핵 찬성한 사람들 무슨 조치해야 한다라는 발언이 일부 나오긴 했으나 뭐 지난 며칠 사이에 사라진 상태고 오로지 지금 이제 거리에는 정광훈 자유통일당 세력만 헌법재판소 못 받아들인다. 조기 대선 없다. 저 김문수 장관 출마한다는데 그러지 마라. 막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는 그 기존의 총선에서도 자유통일당은 나가서 3% 못 얻었잖아요. 대략 그런 정도로 지금 그렇죠. 축소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저도 예상을 그렇게 했던 게 인용이 되면 제가 그런 표현 산불처럼 진화될 것이다. 바로 진압될 것이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심점도 없고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목표가 없어진다고요 해 도대체. 아닌 게 아니라 그날 제가 약속이 있었거든요. 원래 있던 약속이었어요. 4월 4일 날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친구 저 포함해서 3명 만났는데 우리가 끝나고 걸으면서 종로거리가 너무나 평온하고 조용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초월한 얘기거든요. 근데 아주 평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대로입니다. 그게 이게 민심이고 그게 정의예요. 근데 그동안 너무나 이 부정이나 말이 안 되는 억측 궤변이 난무했던 거죠. 일각의 선동가들이라든지 궤변론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계몽령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린 현역 국회의원이 있질 않나. 이런 상황이 정말 대단히 왜곡됐던 상황이었어요. 그게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되는 건데 바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집회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제도 하긴 하더라고요. 과감해서 하긴 하던데 그 집회가 벌써 힘이 빠지고 동력이 벌써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최탁일 교수님께 상당히 좀 제대로 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헌재 판결 이후에 의외로 반발이 폭풍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최탁일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그 부분이 더 맞아떨어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헌재 판결문 이렇게까지 계엄의 위법성을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못 박을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어떤 반발 저항의 어떤 쐐기를 확실히 이제 박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좀 너무 이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 이후에 보여주는 태도들 이런 부분들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한 150자 정도 입장을 표명한 게 있었고요. 지금 막 그 속보가 나오는데 우리 PD님 혹시 속보 입수 가능하면 저희가 좀 소개해드렸으면 좋겠고요. 방금 윤 대통령이 또 추가로 어떤 입장 표명을 한 것 같네요. 지금 속보로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전문을 좀 혹시 확보하실 수 있으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아무튼 우리 최준 원장 조금 아까 그 뭐 100몇 십자짜리 참 실망스럽다는 건 뭡니까? 일단 거기에 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이 말이 국정을 잘 못해서 그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단핵 인용돼서 기각에 기대에 부응을 못했다는지 이게 참 헷갈리는 애매모호한 부분이고 저 화난 거는 말미 부분에 그랬지 않습니까? 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대선에 조기 대선 승리하자고 이게 해야 될 말인지 저는 너무 이게 분노보다는 이분이 이렇게까지 정무적인 판단력 이런 거를 거의 상실했구나.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 150잔에 그 말을 담아내며 그리고 저 같으면요. 이게 또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 관저에 어떻게 더 머무르 있습니까? 그럼 비슷한 그 사저가 준비되든 안 가든 무조건 비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정치인들을 불러요? 거기다가 또 이번에 탄핵 전국에서 선봉에 섰던 선봉에서 나경원을 단둘이 만나서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얘기는 관제 정치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관제 정치 하겠노라는 대외적인 저는 그 선전포고 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전적으로 동의.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 정도가 아니라 그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과거 옛날 얘기하면 상황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냉정하게 봐서 대통령이 파면된 거 아닙니까? 그게 자연인이에요 지금. 자연인이고 내란 우두머리의 피의자 피고인입니다 지금. 혐의를 갖고 있다고요. 그럼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저기 관저에 앉아가지고 물론 하루 이틀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뭐라고는 안 그러겠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최준 원장이 잘 지적하신 것 같이 나경원 의원 와서 얘기하고 또 권성동 권영세 의원 들어가서 또 만나고 그 만남이 뭐 대단하지 않지 않냐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대단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파면된 분 아닙니까? 사실 파면이라는 게 말이 파면이지
끌려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헌법 법률 체계 내에서. 근데 어떤 염치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비판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후 행보 또는 전략 하면 자꾸 떠오르는 단어가 물귀신 전략이에요. 그럼 본인 지금 살려면요. 국민힘 꼭 껴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금 서서히 차별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기대 선언이 따로 가야 우리가 그나마 보수가 산다라는 건데 그걸 알거든요. 윤석열 입장에 그 두려운 거죠. 이후에 여러 가지 검찰의 갈라들이 몰려올 거고 김건희 여사 명태균 건들 뭐 수없이 그야말로 이 동시다발적인 이 사법적인 쓰나미가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본인이 살려면 같이 죽자. 국민의힘. 나경원. 그다음에 누굽니까? 이런 뭐 전 윤상현 의원이라 뭐 이런 중진들 친윤계들을 껴안고 가되겠다. 권성동, 권영세 두 분이 관저에 갔었고,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갔고, 또 물론 뭐 비서실의 3실장과 뭐 식사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좀 아까 최찬일 교수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정상적이라면. 뭐 하루 이틀 말미를 두더라도 사저로 옮기고 그렇죠.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그 사저로 비공개적으로 가야죠. 당연하죠. 비공개적으로 가서 그냥 조용히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그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전히 관저에 있으면서 공개리에 차담을 하고 뭘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 대선 승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건 좀 뭐 우리 최준 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번 다음 대선에 국민의힘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나는 뭐 어쨌든 국민의힘과 물귀신처럼 같이 간다. 그거밖에 해석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자기가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정책 관여하겠다는 거고 뒤에서 어떤 국민의힘의 영향을 과시하면서 형사재판에 대비하는 면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론전을 계속 이제 가속시키면서 그러면 결국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마지막까지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헌재로부터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파면 당한 건데 반성이라는 기미가 안 보여요. 하나도 제가 볼 때. 저는 전혀 반성이 아니죠. 사과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런다고 형사재판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그건 미칠 거 하나도 없죠. 하나도 근데 없죠. 생각 계속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좀 법적인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헌재에서 말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서 박탈당한 그 시점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정당의 대표라든지 어떤 정치인들을 관저로 불러서 관저를 공적인 건물이나 공적인 공간을 사용하는 거 이게 위법 아닙니까? 엄밀하게 위법이에요. 위법 아니겠어요? 원래는 이제 11시 22분에 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한 하루 이틀 2, 3일까지는 괜찮겠죠. 근데 거기서 그걸 공개적으로 의원들과 같이 만나는 행위는 그건 자제했어야죠. 그러니까요. 자제했어야죠. 그건. 그게 타당치 않죠.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석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신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관저에 3일 있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현재 판결 이후에 건둠을 보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도로 국민들이 비판을 받고 완벽하게 발대용으로 단행을 받을 정도면 일단 무조건 관저를 벗어날 것 같고 저는 그래야 국민들이 아직 사저나 아파트가 정비도 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바로 나가는구나라고 약간의 동정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거 차단하고 이렇게 정치를 계속한다? 그리고 뭐 조금 전에 보니까 뭐 청년들을 뭐 고맙고 이런 거는 다시 한번 하자 정치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그렇게 해석될 여지 충분하죠. 대국민 선언인 것 같아서 정말 뭐 그런 마음일 수 있으나 효과는 없을 것이다. 효과 없죠. 세 분 다 이제 그런 판단이 셋 다 우리 그런 판단이고요. 1시 29분입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 듣고 후반부 토론 이어갑니다. 정현정 씨.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경주 부근에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옥산 부근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10km 넘게 정체고요. 입장 휴게소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이 여파로 북천안 나들목에서 안성 나들목까지 막히고 있고요.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어렵습니다.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쪽인데요. 신월에서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성 휴게소 부근은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란 나들목에서부터 6km가량 정체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어렵습니다. 신월 여의 지하철로는 현재 서울 쪽으로 신월 지기점에서는 현재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 3차로와 4차로 역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추돌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잠실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사이 1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게 뭐 대국민 그 입장 표명이 아니고 국민 변호인단에 대한 메시지네요. 국민 변호인단이라고 왜 그 그렇죠. 진짜 변호사들 외에도 꽤 좀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석동인 변호사가 주최했던 거죠. 그리고 네. 그 실제로 변호인단 변호사들 말고 알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 네. 변호인단이 있잖아요. 이제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네. 메시지네요.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힘냅시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라.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시라.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다. 이런 언급들이 있다고 지금 방금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대국민 메시지는 아니고 네. 자신을 그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식으로 도와주러 온 국민 변호인단에 대한 메시지니까 이건 뭐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것보다 더 큰 그 속보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리 예고했죠, 기자회견을. 네. 방금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시작을 했네요. 이 특별 담화를 발표해서 공식적으로 개헌을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 대전환, 개헌은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정치권의 개헌을 지금 이제 제안했는데, 자,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갑니다. 그런데 물론 뭐 우원식 의장이 이번 대선 이전에 개헌을 끝냅시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대선 직후에 하자는 얘기인지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어요. 두 분이 볼 때는 어때요? 개헌이 조기 대선 이전에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네. 개헌 얘기는 하긴 하는데 일단 내용은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권력 구조만 바꾸자는 것인지 뭐 다른 여타의 것도 같이 이제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워낙 이 탄핵 국면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탄핵 찬반이 이번 대선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뭐 과거의 일로 전혀 치부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개헌을 차분하게 여야가 논의할 수 있을까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여야가 일단 합의가 돼야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3분의 2의 200석 이상의 찬성에다가 국민투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게 앞으로 57, 8일 동안 가능할까요? 그건 어렵고 단지 전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개헌에 대해서 공통의 의견을 가지고 공약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공약하고 내용도 내용이죠. 근데 항상 공약했지만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하겠다. 날짜 못 박는 거 그런 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공약만 하고 나면 그건 또 위험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뭐 항상 매번 개헌은 어렵다라는 전제인데 개헌이 가능할 때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본인의 많은 권력 권한을 내려놓는 자기생적인 결단을 내려서 하는 개헌 외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너무 이해관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4분의 1을 가고 이번에도 결국 설왕설래하다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바라건대는 이미 이제 이런 식의 그 시대적 흐름상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부터 네.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겠죠. 개헌에 대한 입장이 뭐냐, 네, 예. 어떤 공약을 내걸겠느냐,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애매하게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분명히 얘기해야죠.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럼 이제 분명히 얘기하고 어떤 후보는 어떤 입장이다, 어떤 후보는 뭐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본선이 붙으면 주요 정당 후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또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뭐 예를 들면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후보가 공히 어떤 내용을 공약했으니 이거는 두 사람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야당과 함께 뭐 몇 월 며칠까지 끝낸다라고 약속하겠느냐,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게 그렇게 돼야지 의미가 있지. 그나마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나마 되는.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원론적인 데만 합의를 하고 87 체제를 끝내야 된다. 뭐 여러 대통령들이 불행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그리고 방금 또 속보가 우원식 의장의 구체적 내용은 조기 대선 그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투표도 같이 하자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개헌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그래서 그 개헌 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하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글쎄 저러기가 쉽겠느냐 이런 얘기들 제안을 했는데 여야의 반응을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기도 부정적으로 가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당위적으로 워낙 개헌이 시급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거고 이른바 70하고를 열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가 있기 때문에 저기에 다른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더 금방 떠오르는 게 이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임기 3년으로 단축하겠다. 네. 그 말을 뭐 여러 사람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장 그 조기 대선 일에 개헌 국민투표까지 하려면 개헌 국민투표 이전에 국회에서 200석 이상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장 개헌의 뭐 정부 통령제냐 뭐 아니면 뭐냐 이 4년 중임제냐 여기는 뭐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고 치더라도 임기 3년 단축 그게 이제 합의가 될까요? 가장 유력한 후보가 거기에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보면은 제일 앞서가는 후보들이 의외로 개헌에 항상 소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임기 말에 가면 좀 국면이 안 좋을 때 어떤 그걸 타개하는 수단으로 개헌이 제기돼 와서 항상 무산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사실상 지금 뭐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대선의 진행 과정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앞서 있는 후보가 이재명 대표잖아요.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될 게 거의 확실시 되고. 근데 과연 저 임기 단축 얘기가 분명히 나올 텐데 다른 후보도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난 임기 단축 하겠다. 당신 어떻게 하겠냐 물어볼 텐데 거기가 이재명 대표가 놓을 수 있을까? 그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고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준 원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개헌의 핵심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임기 5년을 줄이는 거, 단축하는 거고, 4년 하나는 중임제. 그리고 하나는 이제 많은 권력을 내려놓는 건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재명 대표가 과연 스스로 이렇게 본인에게 모든 면에서 불리한 개헌론에 응할 것이냐 이건 대단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좀 앞서가는지 모르지만 이런 논쟁이 붙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2025년이잖아요. 네. 3년이 지나면 2028년이 총선이에요. 총선이에요. 그러니까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사람은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5년이 지나면 2030년이에요. 그럼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러서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같이 선출하고 총선을 중간에 2032년 중간에 중간평가 형식으로 치르자. 이게 미국식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3년 단축시키겠다는 안과 그게 아니고 5년 임기를 채워도 2030년에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을 같이 치르면 되니까 그때부터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적용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주장과 이게 저는 부딪힐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게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그렇죠. 5년 임기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기를 맞춰 나가자라는 건데, 근데 이쪽에서 이제 당장 총선과 맞추자 이게 이제 설득력 얻을 가능성도 크죠. 그런데 대선과 총선을 맞추는 게 옳아요? 근데 그게 꼭 당이 대선과 총선을 맞추면 그럼 이제 중간 평가 성격이 없어지는 거죠. 중간 평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대체로 그냥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 되는 거죠. 그거 전 그게 과연 정치에 맞나요? 그게 언제부턴가 그 총선과 대선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게 우리 한국 정치의 많은 모순을 해결한다고들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방선거와 대선을 일치하는 게 맞죠. 그리고 총선이 중간에 있으면서 미국식의 이제 중간평가의 개념으로 가는 것. 그게 맞긴 맞아요. 뭐 저도 동의합니다. 뭐 총선하고 대선하고 굳이 뭐 같이 있는 게 어떤 국가적인 실익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에서는
좀 의문이고 그 지금은 사실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거의 뭐 다음 주부터는 뭐 일부 대권자들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런 판이기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주위에는 참모진이라든지 이런 뭐 자문단들까지 완전히 총선체에 들어가고 거기다가 지금 분노와 좌절이 이게 지금 아직 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임기 문제, 뭐 무슨 권한 문제 이거는 어렵다고 보는 건데. 그런데 아마 이제 그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영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내 임기 그렇죠. 3년 단축할 테니 하겠다. 개헌 빨리 합시다. 빨리 하자. 막 목소리를 높일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거기 응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냥 안 응하기 쉽지 않고 제가 얘기한 그런 안으로 그러니까. 좋다 개헌합시다. 대신에 내가 주장하는 거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일치시키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맛볼 가능성이 크다고 근데 봐요. 이제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임기는 5년을 온전히 가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나 다른 야당이 없죠. 지금 다 야당이니까 야당이 아니라 상대방 후보들이 공격을 하겠죠. 당신은 이제 5년 임기를 끝까지 맞추는 게 목적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겠죠. 저는 근데 요번에 이게 헌재 쪽 재판 보면서 느낀 점이 법이나 제도나 바꿔도 말이죠. 대통령의 권력자가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면은 아니 그런데 국민투표까지 해서 확정을 해버리면 그걸 뒤집기는 어려워요. 어렵죠. 아니 근데 이게 법 규정들도 다 이 해석 다르고 저 해석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개헌을 해서 새로 뭐 권력을 상당히 뭐 분산한다 하더라도 거기다 권력 힘을 가진 사람이 다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 지금 현행 제도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최대한 견제할 수 있는 게 뭔가 예를 들면 감사원의 독립 같은 거는 반드시 이게 헌법 개정을 해야만 가능한 것인지 그다음에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하는 문제라든지 거부권의 문제를 현재 제도 하에서 여야가 협의하면 얼마든지 저는 차선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어렵죠. 지금까지 흘러온 우리 정치 문화로 봐서. 그럼 저는 개헌은 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개헌은 이제 쉽지. 조기 대선 국면에 개헌이라는 변수가 하나 또 있긴 있는데 절대적 중요 변수가 될지는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양당 경선에 들어갈 텐데 민주당 경선은 뭐 별로 관심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겠죠. 이제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예상 전망해 봅시다. 아까 저기는 좀 안 하고 넘어가니까 뭐요? 그 금주에 좀 한마디. 예, 한마디. 핫한 말? 지금 하죠. 그거 뭐 지금 또 해요? 하죠 뭐. 지금 그거 아니 뭐 같은 얘기예요. 저는 그 아까 말씀 다 나눈 얘기인데 판결문?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압도적.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예.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그다음에 아까 드린 말씀에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선포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예.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 저는 이제 요 대선 관련된 방금 질문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최근 들어 계속 나오고 있는 대선 어떻게 보면 슬로건 전략인데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힘 분열은 곧 이재명 집권이다. 나는 정말 이거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모든 전략은 정말 이재명만 맞자.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이 네거티브 전략이 상당히 중도층이라든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봐요. 네. 오히려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단결하면 곧 국민의힘이 집권할 수 있다. 이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아다르고 어다른 게 전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오죽 국민의힘이 아수라장이면 그런 걸 하겠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이제 이재명을 이제 하나의 타겟으로 해서 이쪽에 외부의 적을 상정하고 이쪽에 내부의 결집을 도모하는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 좋은 전략은 아니죠. 그런데 국민의힘 분열될까요? 안 될까요? 좀 분열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분당까지? 분당을 얘기한 게 아니라 분열이라는 게 이제 단일 대우를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도 아무튼 그 후보 경선에서 한 사람 뽑고 아니 뽑아서 이제 그 후보를 밀겠죠. 네. 이제 그러나 문제는 그 내부에서 만약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이런 주자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세훈이나 한동훈 후보 측 이쪽의 주자군이 되면 김문수, 홍준표 쪽에서 과연 이 사람들 정말 진심을 밀을까? 그건 쉽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고. 민주당은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되더라도 이 비명계가 열심히 같이 할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건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이 그 정도의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분열이라는 단어를 쓰고 저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지만
저는 이제 양쪽 후보가 결정이 되면 상당 부분이 접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외형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차별화를 하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똘똘 뭉쳐서 통합 후보를 하나 내고 나머지 완전히 민생 정책적인 비전 제시를 강력하게 제시하면 가능성은 적지만 승산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다만 두 번째 이제 이 단결 통합 후보를 내는 부분이 지극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지금 탄핵이라는 경우부터 찬반이 딱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바꿀 수 없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결, 결속 뭐 이런 것들은 요원하다. 지금 방금 최진 원장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단절하고 그런 후보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런 후보가 될까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저도 100% 동의하는데 그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 전제가 성립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니까 방향, 전략, 흐름은 아주 심플한데 실천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하고 극단적인 극우 단체들과도 손절하고 자유통일당하고 손절해서 설령 지더라도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 반대했던 거 석고대조하고 그러니까 해볼만 해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이길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승패는 알 수 없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전제 조건이 성사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묘한 게요. 한 달 전 시점만 해도요.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이 되면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도 윤 대통령과 단절하고 그런 그 탄핵에도 찬성하고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후보가 되어야 그나마 해볼 만하다라는 분위기가 꽤 컸어요. 제법 있었죠. 그런데 한 달의 사이에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이 너무 달려간 거예요. 너무 지금. 달려갔어요. 너무 달려갔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근데 논리적으로는 윤 대통령과 딱 절연하는 후보가 나오는 게 국민의힘에 좋은데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과연 될까? 이게 너무 달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급변침이 잘 안 될 것이다. 너무 멀리 갔다. 돌아오려면 그래도 조금 갔다 돌아올 생각해야 되는데 돌아올 생각은 그냥 막 달려간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달려가니까 돌아오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고 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급변침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쓴 겁니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했던 건데 지금이라도 전략적 선택을 해서 그런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를 선출하고 정말로 탄핵이 잘된 것이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어려울 그게 것 같은데요. 불가능한 이유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미군하거나 윤심을 안고 가야 내가 후보가 될 수 있다. 경선에서. 왜 당원들이 친윤 많고 그다음에 광장에 집회에 나왔던 그 친윤들을 안고 가야 그래도 경선에 될 거 아니냐라는 저는 그게 착각이라고 보는 거죠. 그 경선 룰을 바꿔야 되는데 룰을 못 바꾸니까. 바로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이 절대로 아까 무익신 작전처럼 절대 놓아주지 않고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심지어 아마 윤이 무슨 유튜브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들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장외 정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할 기미가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왜냐하면 이제 곧바로 아시다시피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문제 뭐 줄줄이 막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렇게 몰려오는 거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그런 정치를 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는 본선에서 이기기 어려운 후보가 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더 불리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만 생각하고 당이라든지 보수 진영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요즘 최근에 뭐 조갑지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력하게 공격하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아주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타산적으로만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요. 도움이 안 되죠. 일단 국민의힘이 정권을 또 창출해야지 뭔가 그 배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윤 전 대통령에게. 하다못해 사면도 기대할 수 있죠. 저렇게 하면 더 민심이 안 좋아질 텐데 그러면 국민의힘의 이 승산은 점점 떨어질 텐데 그럼 윤 전 대통령의 그 형사재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참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로 계속 안 되는 길로만 가져왔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건 아니다라고 아무리 공개해도 그 길로만 계속 가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되는 길을 찾아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 경로 의존성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갈 것 같다. 저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안 되는 길만 찾아서 갈 거다. 안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딱 한 일주일 보름입니다. 제가 볼 때 한 보름 상관에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타를 잡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떤 그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지 뭐 지금 좀 약간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행보는 어떻게 갈지 요게 이제 한 일주일 보름 사이에 그렇죠. 다 결판 나고 요게 이번 대선의 유일한 저는 관전 포인트다. 맞습니다. 그거예요. 유일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국민의힘이 사실. 어떠한 이제 모습을 바뀔 거냐 바뀌지 않을 것인가. 국민의힘이 뭐 발빠르게 바뀌면 본선도 진짜 좀 흥미진진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하겠죠. 그렇지 못하다면 본선은 상당히 그냥 뭐 원사이드하게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너무 섣부를지 모릅니다. 아니 뭐 그럴 것 같아요. 그 전제인데 여기서 나온 얘기처럼 국민의힘이 과연 그렇게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전환길이나 뭐 정광훈 이런 광장 정치가 계속될 것인지 그리고 권성동 권영세 같은 투톱이 계속 친윤의 행보를 보일 건지 이 네 사람 행보를 보면 아 이건 정말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아니면 나 기사 회생 길로 갈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은 이미 그 조기 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본인들이 별로 영향력 행사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보기에 거긴 이미 바뀌었고 뭐 저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그 전환기라는 사람도 받아들였잖아요. 네, 글쎄요. 유일하게 자유통일당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바깥에. 헌재 해체하자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광훈 목사가. 이거 조기 대선 없다고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있는데 아무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 극우라고 얘기하는 거 대단히 싫어하던데 그분들이. 근데 그런 게 저는 극우라고 해요. 자꾸 사법 카르텔 얘기하고 좌파 카르텔 얘기하고 뭐 정부 얘기하고 이래 왔던 게 극우적 발언들이라고 좀 보는 건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과 결별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당연하죠. 단초가 생기지.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신의 악수라고 보는 게 어떻게 그 타이밍에 나경원을 불러서 고생했다고 그러냐합니까? 와 이건 정말 국민힘이라든지 보수진영에 대해서 조금도 그 생각하는 게 없이 순전히 본인만 생각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두 분께 우리나라 경찰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기 위해 언제쯤 움직일까? 를 한번 물어볼게요. 글쎄요. 검찰 경찰이 저는 뭐 시간 좀 보겠죠. 근데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다른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바로 구속됐어요. 얼마 있다가. 윤 대통령 이제 직권남용죄로 또 구속할 수 있냐는 약간 설이 갈리더라고요.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서 그거에 그 여적으로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했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 구속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 방해도 있잖아요. 특별 공무집행 방해도 있고 공천 개입도 있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검찰이 분명히 이거 일반인이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봅니다. 구속 여부는 뭐 그때 가봐야지 않는 것이고. 뭐 저는 뭐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워낙 이 검찰의 촉수 권력에 대한 촉수가 빠르고 기민하기 때문에 이미 움직였다 보고 지금 이미 언론 쭉 보면 뭐 김건희 이 황제 수사를 재수사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파다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그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의 흐름들을 보면 아 이게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왔나라는 그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상당히 아주 빠르게 조여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검찰이 이 칼을 안으로 돌리는 거는 뭐 이미 시작됐고 이거는 점점 뭐 하루하루가 갈수록 아주 밖으로 크게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당장 이제 14일부터 내란죄 1심 재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천원 구속돼 있는 이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사람이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제는 언론에서도 막 지적을 지적하겠죠. 그리고 검찰 경찰도 더 힘을 받아서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대선 전에 구속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렇죠? 보긴 봅니다. 예상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검찰이 권력 이동기에는 정말 빠르게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필요할 때는 안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바의 Take a Chance on Me 들으시고요.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